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 교육의 이슈 연구 수업을 리뷰하여 연구와 수업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업로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은 다시 생각해봐도 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불볕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면 이 더위도 한풀 꺾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에도 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등이 이제 변화된 세상에 발맞춰 새로운 체계와 문물을 도입하는 것은 좋아 보이나 여전히 그 수준이 세기의 도약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와 발전을 저희는 지켜보며 실행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최영수의 여름맞이 특집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덩컨과 에마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인데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에마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방학이라서 조금 여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학이 짧으시잖아요, 이번엔. 네, 이제 한 3주? 네, 3주 정도 남은 방학을 조금 추스리면서 보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한 방학 기간 동안 중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쵸. 있는 게 좋은데. 맞습니다. 네, 여유가 있을 때 쉬어야 됩니다. 네. 지금 잘 충전해야 또 2학기에 잘 보낼 수 있으니까 잘 쉬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진짜 빠른 것 같긴 해요. 벌써 8월이고 이제 반이 넘게 가가지고 이제 확실히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방송하는 그 시점이 입추가 지났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참 항상 그 입추가 지나면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시원해져요. 아주 미세하게. 네, 아주 미세하게 그 바람이 원래 되게 그러니까 바람이 되게 불어도 여름이라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입추 딱 지나면은 바람이 그래도 저녁에는 좀 선선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엄청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그 휴가들은 다녀오셨어요? 선생님? 에마쌤? 저는 좀 선선해지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 2주? 3주 후? 그러니까 8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때쯤 갈 생각입니다. 덩컨쌤은 네. 저는 특별하게 휴가 계획은 없고요. 어디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시카고가 가까우니 시간 되면 주말 정도에 2-3시간, 3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의욕이 불타오르거나 실제로 예약해두진 않았는데 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시카고에서 맛있는 거라도 한번 드시고 오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완전 시골이라서 좀 그런 도회적인 느낌이 좀 없는데 네, 거기 가면 있다고 해서 좀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저랑 제 아내가 둘 다 그런 거에 큰 욕심은 없어. 가면 좋겠지만 당장 가면 되게 좋아할 텐데 네네.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가야 돼서. 다음 주인가요? 오, 덥겠다. 네,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네. 지금 부모님 모시고 가야 돼가지고,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지?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여행을 간 적은 많잖아요. 그쵸. 때.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라서. 가이드네요, 가이드. 다음 주 이맘때면은 말레이시아에 있겠죠. 네.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입니다. 안전히 다녀오는 게 중요하니까. 부모님이랑 동생네 그 식구들이랑 그리고 저랑 제 와이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총 6명이 가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의견 조율 및 이래 하는 말들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가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계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 가격으로 뭘 먹느라든지 아니면 한국식이 낫다든지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든지 이런 말 아주 걱정이 많이 되지만 어쨌든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이쯤 되면은 제가 지쳐 있든지 아니면 화를 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다들 각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각서가 아니라 제가 뭐 그 약간 프로파간다라도 이렇게 그 써가지고 카톡에 넣어야 될지 행동 강령.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시작해볼까요? 네. 네. 이번 최영수의 여름방학 특집 방송은 저희 팟캐스트의 주요 컨텐츠 중에 하나인 학술지 연구 경향 혹은 동향 파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나온 연구들을 중심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제와 대상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특집에서 준비한 학술지는 케이트, 알락, 미소입니다. 먼저 가볍게 워밍업하는 느낌으로 항상 미소는 읽을 때마다 그 약간 한글 논문도 많고 그래서 그 워밍업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학술지 보기 전에. 그래서 한번 미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영어학회 미소에서는 작년 트렌드와 마찬가지인지는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단일권으로 25한권으로 표시가 되어서 총 연구가 그 13개가 실렸습니다. 그 작년에도 보면은 저희가 리뷰했었지만 그 아예 권수가 0으로 표시가 되고 그냥 한 권 딱 나오고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25한권으로 그냥 끝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무슨 그 퍼블리시판 그 책판 그 책으로 나오는 그 페이퍼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온라인 상으로는 지금 25권 한 권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던 건데 저번과 비슷하게 그 영문 연구도 꽤 많이 실리고 있는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미소도. 그래서 이번 호에는 오히려 영문 연구가 한글 연구보다 하나 더 많은 7개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한글 연구는 6편 정도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역전이 되는 지금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완전 영문 학술지들, 그러니까 뭐 케이트나 알락은 거의 대부분 영문이잖아요. 네. 응용언어학회는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락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학술지들과 조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래도 영문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복잡한 연구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5호의 주제들은 언어 습득과 관련된 연구가 4편, 그리고 동기와 불안에 관련된 연구가 3편, 그리고 동료 피드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1편,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관련 연구가 2편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인 그 교과서나 아니면 담화, 코퍼스에서 나온 그 언어를 분석하는 연구가 4편으로 꽤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서는 이제 확실히 성인이 훨씬 많죠. 그리고 아까 코퍼스가 거의 4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퍼스는 대상이 텍스트잖아요. 그 코퍼스 자체라서 성인이 8편으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생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요즘 심심치 않게 잘 나오고 있는 교사 대상 연구가 2편. 그리고 참 이번 그 25호에서 가장 제가 감명 깊게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최근 연구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 연구 대상인데 그 연구자 본인 자기 스스로 연구자 본인에 대한 영어 습득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굉장히 옛날 초기 연구 느낌으로 그 나온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구 5편의 경우에는 모두 코퍼스 연구였는데 코퍼스가 구성된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그리고 아티클 각각 하나씩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미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트렌드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챗봇 기술 등 관련 연구들, 코퍼스, 뭐 이런 단골 주제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작년과 비슷하게 그 다양한 연구 사이트에서 실제 현장의 교육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랙티컬한 논문들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원래 미소 하면은 그래도 프랙티컬한 선생님들 연구들이 꽤 많이 실리는 걸로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연구들이 사실 뭐 양과 질은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뭐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논문이 많이 실린 거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의 이제 고충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경향성 리뷰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미소가 케이트의 약간 케이트 초기에 실리법한 연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대신 이제 주제가 조금은 그 트렌드가 있는 거죠. AI라든지 뭐 챗봇 이런 그런 연구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제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케이트 초기에 나왔던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들 중에 이제 재밌게 봤던 주제는 사실 관여도 가설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이게 그 관여도 말도 이게 꼬이는데, 관여도 가설이 영어로 뭐인 것 같습니까? 관여도 인바이브먼트? 뭐 잘 모르겠네. 네, 맞아요. 그 인볼브먼트 로드 하이파시스라고 그 PLLT나 아니면은 이제 영어 습득 논책 나오면은 굉장히 짜투리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 습득 그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인볼브먼트 로드 하이파시스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그 자기가 이 배우는 영어에 대해서 인볼브먼트가 돼 있느냐, 어떤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느냐가 그 로드로 이거를 쭉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 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배워진다는 어떤 가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초창기에는 좀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언어 습득 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요즘은 좀 보기 힘든 연구인데 요번에 하나 실려가지고 언어 습득과 관련해서 그 영향성에 대해서 하나 실린 연구가 있어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관여도에 따라서 언어 학습하는 속도나 양, 그리고 리텐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하이파시스로 아직까지 불리고 있는 거는 약간 이론화가 아직 안 됐나?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받는 관여도의 크기 자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로드가 많아서, 로드가 헤비해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이파시스로 남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뭐랄까. 이게 사실 태스크 베이스드랑 인볼브먼트 로드 하이파시스를 같이 이제 연구한 연구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그런 연구들 관심이 있으시면은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박사 주제라도 한때 유행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특이했던 연구는 연구자 본인에 대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챗봇을 통해 가지고 영어를 사용하고 학습하면서 했던 담화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연구예요. 그래서 에러나 아니면은 타겟 문장이나 아니면 패턴 같은 경우를 어떻게 습득이 됐고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연구였어요. 근데 이제 짧은 기간 하기도 했고, 이제 챗봇을 사용했고, 습득이나 에러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좀 제가 톡톡하게 봤던 게 여기서 사용하신 게 무슨 판도라 챗봇이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실 이 판도라 챗봇이라는. 네. 그래서 왜 이 챗봇을 쓰셨는지 약간 의문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챗봇 하면은 챗봇을 물론 이제 AI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유명한 게 챗GPT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챗GPT를 통해 하면서 챗봇처럼 그거를 만들 수가 있긴 있거든요. 사실 챗GPT를 조금 잘 응용을 하면은 챗봇처럼 언어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걔가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그런 인풋 값을 먼저 넣어 놓으면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챗봇도 챗봇처럼 챗GPT를. 근데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하셨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 굳이 이 판도라를 쓰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이제 미소의 이제 특이점 혹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미소? 자세하게 읽어볼 수는 없었고 어쨌든 초록 내지는 분석
분석이란다. 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이제 인지 언어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뭐 약간 코퍼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꾸준하게 나오는 주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되게 다채로운 논문들이 실려 있어서 뭐 현장 이론뿐만 아니라 되게 현장에서의 실용적인 그런 조사 내지는 연구의 결과물들로서 논문들이 실려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서 되게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관련해서 논문이 그러니까 두 편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Student Teacher 예비교사군요. 네네네 맞아요. 예비교사 예비교사 이제 교대 네. 애들이죠. 교대 학생들 교대 이제 재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티칭 한 부분을 이제 동료 피드백하고 동료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쓰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참 괜찮은 주제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사실 일반 연구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마이크로 티칭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사실 이게 동료 피드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 습득에서는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사실 프리 서비스 티처들한테는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하는지. 네. 물론 이제 이게 과연 영어 교육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비교사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술지들이 예비교사들 조금 더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예비교사들의 그 내용이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대나 사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이것도 잘 엿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EFL 인스트럭터라고 해서 외국인 선생님들의 불안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practical English라든지 아니면은 교양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 수업들 진행하시는 네이티브 스피커 혹은 이제 한국 국적이시지만 영어 잘 가르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해서 앵자이티 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꽤 재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상 학교 상황도 재밌지만 교사 연구한 것도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미소가 계속 이렇게 한 권으로 유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한 권으로 유지를 하면은 다음번에도 그냥 26권 한 권으로 가을 겨울을 끝내시려고 하나? 그러게요. 궁금하긴 하네요. 좀 편수가 적으면은 홀을 나누는 것보다 그냥 권 단위로 연간 출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누적시켜서 한 권씩 그쵸. 1년에 내면은 되는 거니까 좀 또 그게 경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해외 저널 중에는 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4분기, 3분기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학회지가 이제 있기도 하지만 또 아닌 학회지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넘어갈까요, 저희?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케이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케이트는 79권 1호에 7편, 그리고 2호에는 10편이 실려서 총 17편의 논문이 상반기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급이 5편, 고등학교급이 3편, 중등이 2편, 초등이 1편, 그리고 교사 연구가 4편이 실려서 여전히 대학이 제일 많지만 교사랑 그리고 고등학교 대상, 교사도 4편, 고등학교도 3편이니까 이 교사랑 고등학생으로 논문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한 지점이었습니다. 주제별로 분류를 해볼 때 교과서 분석이 2편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편은 북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북한 교과서의 어휘 수준,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교과서의 어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때 어휘가 좀 더 다양해지고 가독성이 좀 향상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분석한 두 번째 논문은 교과서에서 세계의 시민성,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십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지 분석을 한 논문이었는데 논문의 결론은 굉장히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논문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휘에 관련된 연구가 2편이 있었고 읽기가 1편이고 한 편이 말하기인데 저 분류하면서 이거를 말하기로 해야 될까라고 의문이 있었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한 내용은 의사소통 구성 요소, 그러니까 한국인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좀 하위 요인을 찾아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총 5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 언어적, 두 번째가 담화 능력, 세 번째가 언어 능력, 네 번째가 상호작용, 그리고 전략이 마지막인데 아마 다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상호작용이라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걸 아예 따로 뗐다는 게 신기했어요. 보통 이런 상호작용은 뭐 전략에 관련돼 있거나 뭐 전략의 하위 요인으로 좀 분류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나로 따로 떼서 맞아요. 이게 또 하나의 독립적인 구인으로 타당도가 나왔다는 사실이 좀 신기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대상 논문을 살펴보면 교사들을 어떻게 에듀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예비교사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수업 지도안이든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잘 재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지도하실 때 현직 교사랑 좀 짝을 이뤄서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사범대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신 게 있고요. 그리고 좀 정의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다룬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번아웃을 많이 느끼고 또 어떨 때 번아웃을 좀 덜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다룬 논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교사의 범위가 좀 확장이 되었다는 점이 저는 좀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케이트의 논문을 실으려면 저만 해도 한 6, 7년? 네, 이전에는 교사는 무조건 학교였어야 됐거든요. 학교 교사. 초중고 교사. 네. 근데 그래서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 논문을 냈을 때 리뷰를 되게 혹독하게 받은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정규 교육과정 내 교사뿐만 아니라 뭐 국제학교라든지 아니면 비원어민 교사, 한국인 말고 다른 국적을 가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런 원어민 교사들, 그리고 영어 유치원 교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류의 사람들, 뭐 국제학교든 영어 유치원이란 그런 존재들을 약간 비주류라고 취급하고 트랙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취급해서 아예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만큼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리고 인식도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그리고 어떤 언어를 가르쳐야 할까라는 그 언어의 범주도 좀 확대되었다고 느껴졌는데 논문 중 한 편이 학생들한테 온라인상에서 많이 쓰는 약어를 인식하고 또 얘를 어떻게 잘 배울 수 있을까 가르치는 것에 관한 연구도 언급이 되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나오는 연구들은 뭐 교과서 분석, 뭐 수능 지문 분석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흔히 말하는 정제된 교육과정 내에 포함된 그런 정제된 언어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 특히 말하기뿐만 아니라 이 멀티미디어,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연구 대상으로도 인정한다는 점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교사의 범위는 사실 뭐 학원 선생님들만 포함시키면 이제 거의 다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수능이 있는 이상 사실 학원은 계속 있을 거고 뭐 시험이 있는 이상 학원은 계속 있을 텐데 사실 그 뭐
한때는 뭐 그 학원 선생님들이 뭐 해학이다 막 사교육 뭐 잡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막 그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지만 돈은 많이 버시고 이런 그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그 연구 대상에는 아직 속해 있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약어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약어를 얼마나 쓸까요, 학생들이? 온라인 약어라는 거는 사실 그 문화에 되게 많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거긴 한데, 그러면은 그 문화 속에 사실 들어있는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실용성이 있는 거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약어를 굳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까라는 좀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황 자체가 그 학생이 뭐 ESL 상황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그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그런 학생이라면 그런 약어를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실생활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외국 애들이랑 대화를 할 때 약어를 쓰진 않거든요. 얘가 영어를 완전히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외국 애들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약어를 가르쳐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북한 교과서 어떻게 구하셨대요? 이거 아마 도서관? 국가에서 관리하는 엄청 큰 도서관, 그 서초에 있는 도서관 뭐죠? 그 국회 도서관 어디에 있는 아니면 도서관? 뭐 국회 도서관?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커다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자료를 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데. 북한도 그 교육과정을 개정하는군요. 아무래도 정권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립중앙도서관,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교과서가 좀 들어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논문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되게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 교과서를 한다든지. 되게 그러니까 왜 하셨을까 하는 거랑 굳이 하셨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같이 들기는 하지만 또 그래도 뭐 재밌는. 아무래도 이제 통일이나 뭐 이런 걸 네네. 장기적으로 염두에 둘 때 두 국가의 교육 과정의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뭐 접점 내지는 격차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아마 뭐 연구 주제로는 영어과에선 조금 느리기는 한데 아마 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기보다는 우리만큼 영어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북한이. 근데 요즘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북한 교재 연구 내지는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주목이 증가는 여기 남한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수는 아닌데 이제 북한 영어 교재 내지는 북한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게 좀 증가하고 있고, 뭐 이걸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뭐 이거를 메인 그 연구 주제로 해서 학위를 받으시는 분이 이제 뭐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제 아직은 이제 주류 주제도 아니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만약에 뭐 이제 북한 학과가 있다, 이제 거기에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영어 교육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연구인데 아직은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70년대 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어가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이제 있었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는 좀 뭐 아마 지켜볼 측면도 있고 또 되게 특이한 그런 면들도 북한 내부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뭐 연구 결과를 본 거는
아니라서. 그리고 어쨌든 통일 내지는 교육과정의 병합을 뭐 짧은 시기든 장기적인 시기든 봐야 되니까 아마 그런 기초 연구로서 스스로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실린 건 코퍼스인가요? 하여튼 그런데 북한 교육과정 연구, 영어 교육과정 연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고 몇 명은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제가 아는 교수나 대학원생들도 서울대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중앙대에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어요. 연구 실적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게 나라 펀딩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교수들이 하는 연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 흥미로 하기에는 뭐 약간의 한계도 있고, 뭐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지만 돈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 파생 결과가 나오니까 뭐 돈이 있으면은 연구 논문뿐만이 아니라 교재 출간도 가능하고 뭐 단행본 출간도 가능하니까 흥미로운 주제죠. 뭐 읽어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끌기 좋은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뭐랄까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책 내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네. 네, 어떤 면에선. 되게 어필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에 접근만 할 수 있다면. 네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KT에서 이번에 저는 가장 감명 깊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게 그 저성취 학생들 그 underachieving student in English using 물론 이제 가서 와봤던 건 토익이라서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 토익 브릿지의 유용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게 좀 아쉬웠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언더어치빙 연구가 되게 적거든요 사실. 이게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거는 되게 많은데 아니면 평균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삼각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위에 그 삼각형에만 좀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그 저성취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약간 뭐랄까 저성취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연구가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적어요. 되게 적고 되게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습득 쪽에서 가장 특이했던 거? 아니면 좀, 이거 연구 되게 하기 힘드셨겠다라고 했던 거는, 아이 트래킹 스터디 하시는데, 초등학생한테 한 거. 아이 트래킹은 사실 성인한테 해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린 학습자들한테 해가지고 하신 거 보면은, 이거 커뮤니티 프로세스 하시는데 어린 학습자들한테 하면은 되게 나오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옛날 초기 습득능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때 옛날에 서울대 어떤 교수님들 중에 이거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어린 학습자들한테 한 거는 되게 귀해서, 이거, 되게 하실 때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연구인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제 에듀테크. 저는 사실, 되게, 물론 제가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에듀테크를 지금 에듀테크가 지금 IT 시장에서 다시 뜨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돈이 몰리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투자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에듀테크를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그게 나라에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내는 것과 같이 이제 하면서 그리고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코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IT 관련 기술 기반 교육이 이제 초등 중등을 위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이제 행태를 보면은 좀 너무 돈 장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까운 학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챗봇에서 벗어난 뭐는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아니면은 선생님들하고 1대1로 채팅하는 것들 있잖아요. 화상 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텍스트 채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은 없고 똑같은 걸 하면서 돈만 받아가고 있는 약간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연구에서도 이제 이거를 지금 보면은 AI랑 이제 챗봇이랑 그 에듀테크 쪽에서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한 지가 거의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었으니까 네. 사실 거의 5, 6년 넘은 그 주제거든요. 근데 보면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있어서 도대체 연구를 하는데 왜 우리는 발전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아쉽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였는데 왜 거기서 계속 답습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안락을 이제 보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학술지들이 어떤 연구들이 나올지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저번 특집과 비슷하게 시간이 너무 지나는 관계로 다음 화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락은.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최영수의 2024년 여름 특집 1화에서는 두 개의 학술지들의 이제 연구의 경향, 그리고 관심이 가는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화에서는 앞으로 남은 2024년 학술지들, 그러니까 안락을 포함해서 이제 학술지들에서 실릴 연구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어떻게 실렸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두 분 선생님들께 드리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학계가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 교육의 이슈와 연구, 수업을 리뷰하여 연구와 수업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 엠마. 덩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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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보겠습니다.